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남 학생 인권조례 최종안이 경상남도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찬반 양측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한 조례안이라며 학교 현장 인권 신장의 첫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5월 임시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인에선 수정된 경남 학생 인권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찬반 의견도 들어보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먼저 함께하실 분들 소개드립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두 분의 도의원도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이병희 도의원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학생 인권 조례안 최종안이 도의회로 넘어갔습니다. 교육감님, 우선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의회로 넘어갔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11월 2일 학생의 날을 하루 앞두고 제가 우리 경상남도에도 학생 인권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재선에 당선된 지난해 교육청 안에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저희들 TF에서 만든 초안을 공개를 했고, 그리고 6개월 정도 의견을 들어서 지난 3월 달에 저희들은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교육청의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지난주에 최종안을 공개하고 도의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처음에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학생 인권 조례, 이렇게 긴 이름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 수렴 또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이름도 바뀌고 내용도 수정이 됐는데요.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수정이 됐습니까? 예, 저희들은 의견들을 참 많이 받았고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반영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이제 인권 친화적이라는 말이 앞에 있다가 사회적인 어떤 법규의 내용에는 함축적이고 간결한 표현으로 이름을 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어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라고 이렇게 간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의견들을 듣고 반영을 한 내용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20개 조항이 넘습니다만 오늘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들에게 반성문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내용도 저희들이 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에 맞추어서 회복적 성찰문을 받는다, 이렇게 내용을 좀 더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휴대전화의 사용에 있어서도 교육적으로 확실할 때 또 학교에서도 그 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도 사생활이 보호되는 곳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른들이 우려하는, 선생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 인권단체, 반대하는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단체에서 지적하는 것 중에서도 성인권 교육을 성인지 교육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그분들의 주장을 많이 담아냈고요. 그리고 이제 법제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2박 3일 아주 긴 시간 하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하나하나 명확하게 고쳐내면서 어떤 현장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한 용어의 정의, 예를 들어서 학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학교의 장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또 학교의 상황이 제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명확한 규정을 그렇게 노력한다라는 것으로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은 많은 수정을 했습니다. 네. 자, 교육위원회 소속이신 두 분의 도의원님들도 기존의 안과 수정안을 모두 보셨을 텐데요. 자, 수정된 조례안 어떻게 보셨는지요? 송순호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4월 26일 날 이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의회로 최종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제가 조문을 하나하나 사실은 빨간 줄 끄가면서 좀 봤는데, 기존 초안보다는 이제 많이 좀 변경이 좀 되었고, 조금 전에 이제 학부모들이나 이제 학교에서 우려되는 지점들, 반성문 문제라든지 소지품 검사, 그다음에 휴대폰 소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하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은 내용을 좀 다듬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의 인권이 강화되는 만큼 또 교권에 대한 문제, 본인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남의 인권도 중요하다라는 이것들을 좀 명시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남의 인권도 중요한 거니까 이걸 서로 존중하고 그것이 어길 경우에는 책임도 따른다라는 이런 규정들이 좀 있어서 애초 당초안보다는 많이 이제 수정 변경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뭐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최종안이 도의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이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엄청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우리 경남도민이 치러야 할 사회적 갈등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학생 인권 조례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보면은 보수와 진보를 가르고 심지어 우리 의회의 여야를 갈라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 개개인의 성향 분석까지 내놓는 것을 보고 과연 이것이 이 경남 교육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정쟁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냐를 지적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최종안이 도의회에 넘어왔다는 언론 보도를 본 우리 학부모님, 특히 우리 교육 관련 선배님들이 무엇이 그리 중요한 것인지 경남의 학력 경쟁력은 전국에서 최하위를 맴돌고 있는데 하시면서 진심 어린 우려를 주셨습니다. 특히 방금 교육감님께서 설명 중에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고 있지만 원안이 나왔을 때 사유와 수정안이 나왔을 때도 똑같이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외치고 있으니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도 같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저도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학력이 낮다라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시도가 시행하기 이전과 이후에 학력의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것도 어떤 곳에서도 저희들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요. 이제 단지 걱정하신 사회적 갈등의 문제는 저는 이런 사회적 갈등이 생기고 그런 사회적 갈등을 우리 교육청과 경상남도 의회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갈등을 조절해 나가는 그런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우리 교육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과정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뭐 그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함께 합니다. 네.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교육감님, 이 학생인권 조례 왜 필요한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행복 지수가 가장 낮다는 것은 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해주고 싶은 것이 교육감의 욕심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미래 교육은 학생들의 역량이 중요하고 또 창의력과 상상력이 꿈틀대는 이런 학교를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것에서 저는 미래 교육에 있어서 학생인권 조례는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런 어떤 그 문화를 바꿔 나가는 것은 비교적 긴 시간이 들어가는 그런 것인데 비해서 당장 저희들은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서 학교 폭력을 줄여야 하겠다는 것도 강하게 저희들은 주장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 학생인권 조례에서 담고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보면
배려, 존중, 책임 이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책임질 줄 아는 이런 학교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학교 폭력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교육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짧게 단기적으로는 당장 학생들의 학교 폭력을 줄이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학생들의 행동도 줄이면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한 학교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네. 학생 인권 조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송순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교육감님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교육, 아이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학교 내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학생 인권 조례가 필요하다. 저는 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경남 상남도가 이제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지만 기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곳이 경기도가 2010년, 광주가 2011년, 서울이 2012년, 전북이 2013년도에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이런 자치단체에서도 제정되기 그전에는 우리 경남과 같은 이런 우려와 갈등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제정되고 나서 시행을 하면서 학교의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예를 들면 우려가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다 보면 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들이 학교에서 그대로 좀 적응이 된다고 보면 저는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동의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교육감님 말씀에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어느 언론을 이렇게 보니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학교 선생님들이 선생님 된 것을 후회하는 치수가 굉장히 높답니다. 그리고 이를 반등하듯이 최근에 들어와서는 명예퇴직하는 선생님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고, 본 조례 안에 30개 이상의 학생의 권리를 나열하면서 교권에 대해서는 침해받지 않는다, 또 존중한다, 이렇게 선언적 문구로 대신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모순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진정한 인권 교육을 목표로 한다면은 아까 우리 송순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의 권리와 동등한 책임과 의무 등이 명확하게 제한 사항들을 교육시킴으로 해서 책임과 의무 가운데 나의 인권을 정정당당하게 행사하는 방법을 이해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은 인권 침해니까 신고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 이번 학생 인권 조례안은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녀가 부모에게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신고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굉장히 인상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 도내의 한 출판사 중학교 사회 2 교과서의 사례를 들면은 딸에게 설거지를 반복해서 시키면 인권 침해이고, 길거리 노점상에게 물건이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면은 인권 침해가 되니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지역신문에 기재해서 제보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참 살기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제가 손녀가 하나 있는데 이 손녀가 크면 클수록 더 한번 안아보기도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해보고,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심부름의 범위도 제대로 갖춰서 해야 심부름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같이 느껴보는, 이게 제가 느끼는 인상이 과연 지나친 것인지 한번 생각을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이 우려하는 선생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병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일반적인 다수의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그중에 아주 일부가 학생인권조례를 오해하고 이른바 시금방져져가는 아이가 있다 손 쳤을 때 이 아이의 문제는 이 아이의 문제대로 교육적으로 해결해야지 이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좋은 혜택이 가지는 것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나아가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권 지원 센터도 만들었고 또 찾아가는 교권 버스를 저희들이 이제 운행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저희들이 할 것이고 만약에 학생들의 교권 침해 사례가 생긴다면 그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뺀 전체적인 학생인권조례의 순기능을 함께 생각해 주셔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교육감님이 반론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자, 사례를 좀 들어서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 인권 조례가 있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순기능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서울교육감과 전라북도 교육감 두 분께서 그쪽은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두 분이 오셔서 경남에도 꼭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을 말씀해 주신 적은 있고요. 저는 오늘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의미 있는 표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그 표를 보시면 파란색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곳이고 빨간색은 시행되고 있지 않는 곳인데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이 인권조례가 있는 곳은 23%, 인권조례가 없는 곳은 41%나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 학교는 학생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곳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27%, 시행하고 있지 않는 곳은 49%에 이를 정도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곳의 아이들은 학교가, 우리 교육이 이미 그 아이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체로서 인정하는 데 비해서 그렇지 않은 곳은 여전히 훈육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저는 그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서 미래교육에서 이야기하는 학생이 훈육의 대상이 아니고 학습의 주체로서 주인공으로서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부분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병희 의원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감께서 조례안을 발표하실 때 언론사 기자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방금 질문 주신 대로 질문을 드리니까 우리 교육감께서 답변이 인권조례가 시행된 지역에서도 아직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다. 계량적으로 수치화된 것은 없다고 발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말을 길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반면 우리 시행되는 4개 시도에서 조례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조례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권 침해 신고를 하는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에서 두 가지 예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전북의 30년 이상 된 선생님께서 죽음을 선택한 사건입니다. 교육감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건 발생 1년 전에 다리를 떠는 학생의 다리를 건드리면서 복 나간다, 다리 떨지 마라고 한 것이 그 학생이 주동이 되어서 1년 뒤에 성추행 사건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경찰 조사나 모든 것이 무혐의 처리로 끝이 맺었습니다. 그런데도 학생인권옹호관이 계속적으로 학교 출근을 저지하면서까지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 선생님이 집에서 자살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더 2년간
서울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의 국외교사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 교사는 학생 간 수업 토론회 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남성 간 성애계의 보건적 문제를 가지고 PPT를 활용해 가지고 이 질병 사건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 과정으로 인해서 이 교사는 인권 침해로 신고가 됩니다. 신고가 되는데 인권 옹호관이 교장에게 교사의 징계를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2년 동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것이 학생이 신고한 내용이 그 교과 PPT 내용이 찜찜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경남교육께서도 급정할 소송 비용 등을 연합회 차원에서 회비 인상까지 하면서 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반증해 주는 것이 사설 보험기관 등의 교권 침해 보험 가입 교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송순호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죠. 학생 인권과 교권이 뭐 대립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학생 인권이 높아지는 만큼 그런 문화가 학내에서 정착이 되면 교사들에 대한 이제 인권도 저는 서로 존중 또 보완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 효과를 낸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학내에서는 사실은 교사와 학생, 그런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는 과연 누가 예를 들면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해 보면 여전히 학생들과 학부모가 저는 약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학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도 내 아이가 피해를 볼까 봐서 예를 들면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사실은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인권 침해 당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은 이제 언론이나 여기에 좀 표출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언론의 노출 빈도에 따라서 지금은 학생들이나 부모들보다도 교권이 더 많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학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교칙이나 규칙 또 선생님들의 이런 지도 방식에 따라서 그런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은 것이 학교 현장의 현실이라고 보면 경상남도에서도 학생 인권 조례가 좀 제정이 되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인권에 대한 침해가 당한 사례들이 좀 없어지고 또 만약에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학교 내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건가에 대한 문제를 그 방안들을 조례에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잘 시행이 되면 학교 내에서 학생 인권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인권 또한 보장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학생 인권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우려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인권 교육을 법제화하고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고 헌법 제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다는 반대 측의 주장이 있습니다. 자, 두 분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송순호 의원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이제 교육기본법 제6조에 그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교육기본법 제6조에는 보면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도의회에 제출된 경남 학생인권 조례가 이게 왜 교육기본법 6조를 위반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근데 이거 반대측 논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고 얘기를 또 살펴보니까 경남교육청에서 제출한 인권 조례가 인권이라 말하는 것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 자연적 인권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독교인 교사와 약자인 학생, 그다음 남성과 여성, 그다음 원주민과 이주민,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 또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그리고 다수자와 소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있는 계급 투쟁의 노선을 담고 있는 인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뭐 정교조나 아니면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인용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에 대한 행간을 읽지 못하겠고 도저히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송순호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송순호 의원님과 제가 학교 담장 밖에서 학교 안에 학생들이 움직이는 상황을 보는 것은 생각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학교 환경을 서로 생각하는 차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이 문제를 지금 저는 이렇게 한번 쳐다봤습니다. 분명히 인권은 좋은 것이고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권에 담긴 내용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미 수차례 우리 경남교육청이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중고등학교 연수교육안을 제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방금 우리 송순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사회는 강자와 약자로 나누어지고 또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남성, 여성, 원주민, 이주민, 부모, 자녀 이렇게 갈라놓고는 학교에서는 강자인 교사와 약자인 학생, 약자의 인권은 역사적으로 투쟁을 통해 쟁취해왔다. 저항 정신을 키워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데올로기에 근거를 둔 계급투쟁적 정치 인권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제시한 30개 이상의 학생 권리들을 그 수위와 범위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다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보면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적 인권입니까? 스마트폰을 주지 않으면 인권 침해자가 되고 범법자가 된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조례에 담겨지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교육감님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해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이렇게 한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조항이 나와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 그래도 이것이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냐라고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휴대전화는 처음에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학교가 규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학교의 어떤 선생님들, 어른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저희들이 많이 열어드려서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의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을 위반한다는 취지로 해서 학생인권조례가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후 2013년부터 4차례의 소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쪽에서 소를 제기해서 이루어진 소송인데 그 4건의 소송 다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학생인권조례가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없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 세계 국제연합 인권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지 새로운 내용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만들어내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해서 다 각하되고 기각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이 중립성을 해친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 붙이면 인류의 역사는 사실은 민주주의 확대 과정이라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민주주의 확대 과정에서 자유권과 평등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 속에서 소위 말하면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싸움도 있었고 그런 갈등 속에서 역사는 발전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역사의 흐름을 보고 이것을 계급적인 노선이다라고 보기에는 그럼 인류의 역사의 모든 흐름이 계급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계급투쟁 노선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학생인권 의도조례에도 소위 말하면 이런 계급성을 담은 조항이나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이제 어떻게 이제 소지와 관련해서 일단 제한을 본래 안은 뭐냐면 휴대폰과 관련해서 이제 그 소지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정안에는 뭐냐면 그것이 교육의 목적이나 다른 아이들의 또는 학교의
그 교육 환경을 침해하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으로서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휴대폰 문제와 관련해서 일정 정도 우려를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제거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의회에 제출된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지금 제 앞에도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자, 반대 측에서 우려를 제기한 부분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1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살펴보면 학생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년, 나이,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정체성과 임신 또는 출산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학생들을 성적 문란으로 이끌어간다는 주장인데 교육감님, 자, 이 조항이 꼭 필요한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도 반대하는 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이라는 것이 우리 학생 인권 조례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담았고요. 저희들은 그런 불합리한 이유로 해서 차별해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학생 인권 조례의 정신으로 담고자 하는 것이지 그 속에 성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동성애를 조장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장애자일지라도 차별하지 않아야 되고 장애자에 대한 배려를 하자는 취지지 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이 있다고 해서 장애인을 늘리고 장애인을 양산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학생인권조례가 그 가지고 있는 정신을 저는 반대하는 쪽에서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부분 송순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역시 이제 성정체성이나 이제 지향 이런 걸 가지고 동성애를 조장한다거나 그다음에 출산을 조장한다, 또 성을 문란한 이런 문화를 만들 것이다라고 걱정하는 것은 저는 과도한 우려라 생각이 들고요. 학생인권조례에 이런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조금 전에 교육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조장하는 그런 교사나 그런 학부모 또 그런 학교 문화를 형성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자기들의 주장을 조금은 더 알리기 위해서 조금 과대포장한 저는 선전하는 행위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왜곡해서는 안 된다. 우리 또 송순호 의원님께서는 과대포장해서는 안 된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현재 우리나라의 10대 동성애 현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대 동성애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시간이 부분은 그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러나 그것이 어떤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면 동성애가 늘어날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또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2대 1로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은 10대 동성애가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비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고는 가정하더라도 동성 간 성관계 경험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비동성애자가 동성애의 성관계를 모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한 가지만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남성 간 성행위의 보건적 의료적 문제를 홍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남성 간 성행위의 위험성을 매우 심각하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인권 침해라는 이유로 동성애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것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인권 침해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동성 간 성애의 다양한 사실관계를 교육하는 것 자체를
포괄적 차별 금지의 차원에서 인권 침해로 만드는 근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동성애 차별 금지 조항이 왜 동성애를 조장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 조항에 보면 동성애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문한 건 없습니다. 이게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유로도 학교 현장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지.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저희들도 성교육을 많이 받아보지만 성교육을 받다 보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동성 간의 이런 이제 성행위와 관련돼서 옮겨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이런 부분들도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학교 현장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어떤 인권교육과 관련해서도 성교육이 만약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성교육에는 조금 했던 대로 동성애에 있는 이런 성관계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충분하게 교육될 수 있고 또 교재도 저는 그 부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때문에 동성애가 늘어났다라고 그것이 객관적이고 증명이 되려고 하면 기존에 진행되고 시행하고 있던 4개의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그쪽에 있는 10대의 동성애에 대한 비율이 제정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비율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이것도 하나의 근거가 되겠죠. 근데 그런 조건 없이 이렇게 무조건 10대의 이제 동성애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학생 인권 조례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이해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조례 때문에 동성애가 늘어난다는 것보다도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해서 모방할 수 있는 게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아주 대책 없는 확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조도 반대하시는 분들 또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교직원은 성폭력 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학생 지도 등 교육 활동에서 편견을 나타내는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서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 먼저 제16조 성인지 교육의 실시, 이 조항이 필요한 이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성행위를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보다는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서 저희들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동성애 어떤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다수자이기보다는 소수자, 소외된 아이,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교육이 가져야 될 중요한 원칙일진데 사실상 동성애자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아이를 왜 우리가 버리고 가야 합니까? 저는 그 아이도 챙겨서 가야 되고 또 성폭력 피해를 받은 학생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면 그런 편견도 우리는 버리고 그 사람을 안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어떤 성인권 교육을 성인지 교육으로 바꾸는 그 과정에서 저는 여성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성인권 교육을 성인지 교육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들이 봤을 때는 10년 후퇴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저는 비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반대하는 쪽에서 워낙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내용은 원칙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성인지 교육으로 저희들이 조문을 바꾸었던 것이고 저는 그렇게 성인지 교육은 성차별적인 요소를 양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정확하게 인지하자라는 것이고요. 이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최근에 그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 저출생이라고 바꾸어 쓰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저출산이라는 말은 그것의 원인을 여성에게 책임을 돌려버리는 것인데 비해서 저출생이라고 바꾸는 것이 양성평등에서 더 옳은 말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는 저도 그 이후로 저출산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저출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것처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좀 더 평등에 가까운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기르자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자극적인 용어로서 자꾸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삼가해 달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조항 송순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역시 뭐 성폭력 피해나 또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해서 학내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당연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이제 성인지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나와 있는 법적 용어입니다. 이제 성인지라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사회문화적 경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차이에서 오는 예를 들면 특정한 성에 대한 개념들이 어떠한 특성한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회적 개념이 많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들과 관련해서 어느 한쪽 성이 불리하지 않도록 또 차별받지 않도록 이것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이 법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 보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성인지 예산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단적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 가보면 줄을 서다 보면 남자들은 줄을 많이 서지 않는데 여성들이 줄을 많이 서 있는 경우를 볼 겁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뭐냐면 한 화장실에 남성이 가는 변기가 4개가 있고 여성의 변기가 4개가 똑같이 있으면 남자들은 서서 볼 일을 보고 여자들은 앉아서 볼 일을 보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신체적인 또 그런 차이 때문에 그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그러면 4개이기 때문에 똑같이 평등하다고 볼 것이냐? 저는 그것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그것은 불평등이 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들이 생리적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남자가 4개를 있을 경우에는 여성들은 적어도 6개에서 많게는 8개 정도는 해줘야 이것이 결국은 평등한 가치에 이르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성인지에 대한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학생인권 교육 조례에서도 역시나도 성인지를 강화하고 이것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우리 교육감님과 송순호 의원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다만 우려되는 것이 지금도 이렇게 급진적인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굉장히 이렇게 하나하나 열거를 해보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확실하게 표현한다. 그 다음에 상대에게 성적 표현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상대의 욕구에 대한 확실히 대답을 한다. 상대방의 성적 기준을 쿨하게 인정한다. 이런 표현에 의해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부모가 지나치다고 주장해도 학생이 내 권리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무리 아이들 행위가 심해도 부모가 간섭받지 않는 나만의 권리라고 아이가 생각한다면 교육기본법에 정한 건전한 성의식 함량이 좀 더 맞은 교육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36조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36조 학생인권의회. 교육감은 학생인권 보장 및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학생인권의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학생의회가 거대한 학생 조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이 조항 필요한 이유 또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우리 경상남도의 학생들이 각 지역의 대표를 뽑아서 그 학생들이 경상남도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다 의석을 앉아서 인권에 관해서 토론하고 거기에서 어떤 요구안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들이 방청석에 앉아서 이렇게 딱 지켜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그려봅니다. 학생들이 인권에 관련된 의회를 구성을 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또 다른 어떤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방과후 활동에 대해서 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내고 또 그 학생들이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하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저는 건강하게 자기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훈련을 그것이 저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단지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학습과 미래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주체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좀 바꾸면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 어른들이 함께
생각하고 그런 그 다양한 장을 함께 열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만들어졌고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다른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와 차이가 있다면 저는 학생들이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든 것이 저희들 조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학생인권의회 송순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보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보면 이제 그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 18세 미만과 관련해서 이제 보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뭐냐면 아직까지 이제 만 18세 미만의 아이들은 미성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와 또 특별한 지도와 특별한 쉽게 말하면 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그 본래의 뜻은 아이들이 보호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약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이제 오인해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인권의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 현장에서 결국은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가 존재하고 또 인권 역시 아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권의 감수성과 좀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인권의 감수성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아이들 인권 감수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학생들로 이제 교육을 하는 주체들은 또 교사들이고 성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럴 때 인권 감수성이 예를 들면 우리보다 더 높은 아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도 하나 학교 구성원에 대한 의견 수렴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 보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자발적 참여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도 저는 같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학생인권의회가 저는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는 학생인권 조례안 중에 가장 오래되는 조항입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도 아주 다분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송순호 의원께서는 유엔 아동권리의 연령을 18세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학생들이 1, 2년 후면은 전부 다 사회인으로 바깥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돌이켜보면 지난 우리가 당초 예산을 다룰 때 각급 학교에 그 의회를 만든다고 이렇게 학생회를 빈 교실에 이렇게 만든다고 예산을 올렸다가 일부분 삭감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연결돼서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우리 그 학교 학생회장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김해 훈련원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종합해서 이렇게 해보면 분명히 이것은 정치적인 오해는 분명히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짙은 색깔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우리 교육감님이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자로 20명을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00명 내에 20명이라는 것은 만약에 된다고 보더라도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왜곡시킬 수 있는 이런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19조 6항에 있는 학생단체들과 연합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만약 학생들이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학생의회나 연결이 되어서 지나친 일들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전무한 것입니다. 네. 자, 39조를 보면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학생인권 옹호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 학생인권 옹호관 무엇인지 또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죠. 학생인권 옹호관은 학생인권 지킴이라고 저는 바꿔서 말하고 싶습니다. 학생인권에 관해서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또 인권 침해 사례가 생겼을 때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실태조사, 학생인권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주어져 있는 교육감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임명하는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학생인권 옹호관은 학생인권 조례가 제대로 적용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심 역할을 저는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러나 학생인권옹호관도 결국은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감의 어떤 수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인권옹호관이 좀 전에 이병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가 저는 결국은 교육감이 책임지고 교육감이 조례에 규정한 내용을 이행하는 어떤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라도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우려는 저는 또한 그 교권 담당관도 우리 교육청에 있습니다. 장학관이. 그렇다면 교권 담당 장학관은 교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인권옹호관은 학생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일정하게 충돌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건 교육감이 조정해서 해결해야 될 범주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옹호관의 지나친 역할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일부에서의 우려는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대 측에선 학생인권옹호관이 선생님을 직권조사,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해서 송순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학생인권옹호관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스웨덴이나 스위스, 유럽에 보면 옴부즈만 제도라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이제 옴부즈만이 이제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의 이런 지위를 이용해서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행정에 있는 이제 감사실에서 하거나 검찰이나 경찰이 하는데, 그 전에 수시로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행위와 관련해서 조사할 수 있고 감찰할 수 있고 또 언론에 보도할 수 있고 이것을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을 합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예를 들면 그것을 인지하게 됐을 때 이제 그렇게 자기가 직접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옴부즈만 제도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자칫 잘못 이해하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행정과 관련해서 이제 뭐 개입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우려들이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이 임명하는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을 때 이거와 관련해서 인권옹호관에게 구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인권옹호관이 학생 인권 침해 사례와 관련해서 인지를 했을 경우에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옴부즈만 그 학생인권옹호관이 스스로 그것을 처벌을 하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교육감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처벌을 금고한다든지 아니면 시정을 금고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인권옹호관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안착화되면 전문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학교 현장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사례를 처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전문성 있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학생인권옹호관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 예, 우리 송순호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옴부즈만 제도하고 이거 학생인권옹호관하고는 전혀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우리 그 인권옹호관 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서울과 광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좋게 생각하면 전부 다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따르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오늘 이 자리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요즘 학교 선생님들은 하루만 무사히가 유행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교사가 자기 신변에 해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바른 말 해가면서 학교 생활을 한다고 보십니까? 그 피해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행동함으로 해서 그 피해는 솔박이 또 우리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잘 만들어진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등으로 자율적으로 놀아가는 분위기만 만들어준다면 훨씬 나은 일도 생긴다고 봅니다. 학생들에게 효를 아무리 가르쳐도 학생들의 효심이 떨어져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권옹호관이 있다고 해서 학생들의 인권이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보장은 절대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14일부터 임시회가 시작이 됩니다. 도의회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지요? 이병희 의원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조례가 저희 의회에 접수가 되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우리 교육위원회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는 충분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의 전체 위원 간담회를 하도록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찌하든지 사안의 우리 중요성이 인식되기 때문에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신중하게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당론을 결정하지 않기로 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도 역시 이제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를 했고, 그건 자유한국당도 저는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은 부분들은 물론 이제 사회적 갈등이 이제 있기도 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고, 이거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의원의 개인들의 양심과 또 그런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책임 있게 결정을 한다는 취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당론을 결정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민주당과 자유한국 다수당이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각 개인 의원의 그런 이제 그 뭐 가치관이나 또 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5월 임시회 이 학생 인권 조례안 처리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송순호 의원님 어떻게 살펴보실 생각이신지요? 우선은 이제 찬성과 반대 측의 입장들을 이제까지 많이 들어왔고 또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들이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페이퍼들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또 숙독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우려되는 지점 또한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많은 수정들이 해왔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보다 더 많은 경남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거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수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모두가 좀 확대되는 방향 쪽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조문 하나를 좀 깊이 있게 따져볼 계획이고 또 이견이 있는 조항들은 의원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어쨌든 합리적 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오늘 저와 함께 자리를 한 우리 송순호 의원님과는 몇 차례 토론 과정도 있었고 많은 내용을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아닌 정말 우리 경남 교육을 위해서 얼마만큼 바람직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 것인지 바람직한 선택을 하도록 동료 의원들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도의회로 제출이 됐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먼 길을 달려온 셈인데 자, 교육감님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오해도 있었고 또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은 다 담아서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이 좀 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이들의 역량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학교의 문화가 좀 더 창의력과 상상력이 꿈틀대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넘어야 될 산이고 건너야 될 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서울, 경기, 광주, 전북 네 군데가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경남은 그 네 군데보다도 더 많은 도민들의 어떤 토론과 우리 교직원들의 논쟁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훨씬 더 이 학생 인권 조례의 취지를 살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함께 노력하는 방법으로 저는 우리 경상남도가의 성숙함을 저는 대한민국에 또는 전 세계에 한번 자랑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 그리고 학생들의 삶의 질이 높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더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3월 조례 제정 반대와 수정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제출된 경남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은 이제 다시 경상남도 의회로 넘겨졌습니다. 의회 법안 심의와 의결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5월 임시회를 어떻게 통과할지 경남도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